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4월 1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2520포인트로 1.6% 상승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코스닥은 2.7% 상승하면서 690포인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양증치가 좀 크게 반등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장 초반에는 상승폭을 좀 줄이면서 점점 흘러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장 중반부터 좀 상승폭을 키우더니 좀 상승을 강하게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움직임은 사실 우리나라 증시만 좀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다운 나스닥은 어제 크게 하락으로 출발해서 이제 좀 반등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나스닥은 그래도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되면서 크게 상승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락 추세에 있는 상황이고요. 니케이도 마찬가지 상승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밀리면서 지수가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한국 증시는 반등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만의 이벤트가 좀 있었고요. 이번 주에 좀 정치적인 중요한 결정이 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라고 시장이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어지러운 상황이 어느 정도 일단락 되는 상황이 될 거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본 거고 거기에 대해서 반등을 한 것 같습니다. 환율은 그 소식이 들리면서 좀 떨어졌었는데요. 근데 다시 한번 1472포인트까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그 영향을 크게 받지 못했고 그 정치적 이벤트가 끝나더라도 이게 드라마틱하게 떨어질지는 좀 의문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달러는 계속 우리나라의 그런 정치적인 리스크도 있었지만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의 저금리와 그다음에 미국의 고금리에 대한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향도가 좀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곡하게 우리나라 환율이 이렇게 계속 위로 밀리고 있는 상황도 그러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결이 되어야 되는지도 좀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 코스피는 2500선으로 반등하긴 했지만 사실 외국인 투자자는 3900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1800억을 매수를 했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투자 수급을 보게 되었을 경우에는 어제도 1조 6천억 빠져나갔고 오늘도 3,900억 빠지면서 연이어서 다시 외국인 투자자가 크게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기관 투자자는 매수를 했지만 사실 연기금 투자자는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나머지 투자자들은 뭐 크게 많은 매수하진 않았습니다. 금융 투자는 어제 매수했던 거 유지를 하였고요. 오늘은 특별하게 움직임 없었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690포인트로 반등했습니다만 여전히 뭐 내려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지금 반등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외국인 투자자 50억 정도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1,800억 매수했지만 대부분이 또 금융 투자 매수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매수세가 아니고 일시적인 차익 실현을 위한 매수세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요 수급은 우리가 좋게 볼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코스피도 사실 추세상으로는 아직도 하락 추세에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저점 라인에서 이제 양봉을 만들면서 밀어 올리긴 했지만 여기서 뭐 3일 정도 이렇게 크게 떨어지고 살짝 이렇게 반등한 것 가지고는 뭔가 코스피의 분위기가 반전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이 미국에 대한 관세 발표와 그 다음에 물가 지표,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나라 증시를 어떻게 바라볼지, 그리고 정치적인 리스크 이후에 이제 환율에 대한 압박이 좀 완화가 되지 않고 계속 밀린다면, 위로 밀어붙인다면 상당히 코스피도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말씀드렸고요. 환율도 지금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부담감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수 선물 보겠습니다. 선물 지표는 지금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뭐 장중에는 나스닥이 2% 가까이 또 빠지면서 상당히 크게 내려갔었는데요. 좀 완화가 되면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래도 오늘도 지금 이제 선물 지표는 하락으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조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실제로 장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뭐 들쭉날쭉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분위기를 잡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금값을 보게 되면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수요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덧 벌써 3,160달러까지 금값이 올라왔고요. 최근에 제가 이 금값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뭐 매일매일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곧 3,200달러까지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국제유가도 71.6달러까지 반등을 하면서 이 국제유가가 다시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천연가스도 최근에서 좀 힘을 받았었고요. 일단 4달러 수준인데요. 국제유가, 천연가스 모두 좀 이제 상방으로 다시 힘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에너지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됩니다. 외환은 아까 확인했고요. 미국 달러 지수가 다시 올라가는 분위기이죠. 한 달치로 보았을 때는 좀 많이 떨어지는 듯 하면서도 지금 103.9 정도 지표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달러 지수가 더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환율도 상승에 대한 압박을 느낄 거고요. 특히 지금 월 초가 다가왔는데도 딱히 지금 방어를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70원에서 더 올라갔을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이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에서 대규모로 이탈하진 않을까 그런 우려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주시를 하겠습니다. 채권금리는 4.16% 수준이고요. 한 달치로 보았을 때는 뭐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경기 둔화에 대한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2%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가는 지금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지만 경기에 대해서는 둔화가 되고 있다라고 또 나오는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이제 미국의 국채 가격이 반등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111.7달러까지 미국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것만으로는 사실 뭐 이 트럼프에 대한 의도대로 가고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국채 금리도 같이 떨어진 상황이고요. 1.47% 떨어져서 1.47%네요. 그래서 지금 1.6%까지 거의 가는 듯 하면서도 이 최근에 좀 인위적인 느낌으로 국채 금리가 다운이 된 모습인데요. 일본의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미국의 저 국채 금리 하락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채 금리에 대한 격차를 유지하는 것이 일본에 대한 그런 이 컨트롤이 좀 필요하고요. 실제로 일본은행 총재가 일본 국채 금리를 시장 금리를 컨트롤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일본도 같이 내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그럼 어떻게 떨어뜨리나요? 라고 생각하면 일본이 이 중앙은행 같은 데서 이제 일본 국채를 매입을 하겠죠. 그래서 가격을 올리면서 국채 금리를 떨어뜨리는 뭐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계속 이제 이 일본이 물가에 대한 상승 압박을 받으면서까지 저렇게 국채 금리를 인위로 떨어뜨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시장 금리가 다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건데 그게 이 미국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것이 만나게 되었을 때는 다시 한번 크게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았듯이 해외 증시 중에서도 특히 니케이는 별로 회복을 하지 못했죠. N자로 쭉 떨어져서 지금 일본 니케이 지수가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감이 여기서도 나타났었고 지금 이제 앞으로에 대해서도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것을 지금 급하게 막기 위해서 시장 금리를 지금 다운시켜 놓은 상황인데 과연 저게 효과가 얼마나 오래 갈지도 의문인 상황이죠. 그래서 계속 저 지표도 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뭐 4월 1일이고요. 트럼프가 곧 상호 관세에 대해서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이르면 이제 4월 1일에 밤에 공개를 하게 되고요. 최대 관심사는 이제 대상 국가, 그 다음에 어떻게 부과할 것인지가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4월 1일 밤 또는 4월 2일에 보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4월 2일 새벽 혹은
이제 4월 3일의 새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발언하는지에 따라서 시장이 한번 또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적용 국가에 대해서 많은 국가가 상호관세를 피해가기 힘들 거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지금 부과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지금 모두가 그러지 않았다. 어떤 국가에게는 친절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협상에 대한 여지는 있고, 생각했던 것보다 약하게 부과할 수도 있다. 뭐 그런 가능성도 좀 보여주면서 어제 나스닥이 저런 식으로 좀 회복을 하는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분위기도 좀 이제 완화되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대표적인 관세 부과 국가 중에 하나인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이제 대미 무역 흑자를 많이 내는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를, 상호 관세를 어떻게 부과하는지를 또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영향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외에도 다른 국가들이 그 상호 관세를 얻어맞았을 때 이제 이거를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지를 또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치킨 게임을 하는 식으로 관세를 계속 부과하게 된다면 전 세계는 이제 굉장히 소비 심리가 악화될 수밖에 없고, 물가가 단기간에 높아질 수밖에 없는 아주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주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유럽에서는 이 트럼프라는 미국 스타일에 대해서 이미 질린 상황입니다. 우리가 자국적으로 우리의 이 방위를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식료품과 에너지에 대해서도 독립을 해야 되고, 심지어 금융까지도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뭔가 지금 트럼프의 그런 협상이 이제는 탈세계화를 가속화시키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트럼프가 원하는 상황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 탈세계화라는 것은 미국의 이제 투자금이 집중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미국의 채권에 대한 수요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본인들 부채를 줄이는 데는 유리할 수 있겠지만 지금 앞으로에 대한 미국의 투자금의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뭐 많은 공장을 유치하긴 했지만 그것은 아주 오랜 기간의 유치 기간이고요. 오랜 기간의 금액입니다. 사실 트럼프 임기 내에 그 투자가 다 이루어지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그게 현실화된다, 그것도 보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렇게 이제 흔들어 놓은 상황 자체가 이제는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더 좋지 않게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와 같은 글로벌 IB 은행이 미국 관세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확률이 20%에서 35%까지 증가했다. 그리고 금리 인하를 3회 예상을 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FMC보다 더 금리 인하를 많이 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지금 이제 4월 2일로 예정된 상호 관세로 인한 위험은 시장의 많은 참여자들이 이전에 가정했던 것보다 더 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경제에 광범위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고, 관세율 15%를 전제를 했을 때 올해 이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E 전망치를 3.5%로 상향 조정했고, 그 다음에 국내 총 생산 GDP 전망치를 1%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도 높아진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물가는 높아지고 실업률도 높아지고 소비 심리 떨어지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는 상황을 예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 올해 내내 이제 트럼프가 이 정책을 펼친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이 없다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는 거고요. 자, 목적만 본다면 미국 트럼프는 부채를 줄인다, 그죠? 재정 적자를 줄인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부채를 줄이기 위한 어떤 방법을 쓰던 간에 지금 시장에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 또한 이제 주가를 눌리고요. 결국엔 트럼프 의도대로 부채를 줄였다라고 하더라도 주식 시장 자체가 뭐죠? 부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부채가 쉽게 지금 부채가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지, 그죠? 투자금이 모일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얘기했죠. 부채 줄이겠다고.
그러면 주식은 당연히 부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것은 지금 뭐 당연한 저는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코스피가 나스닥 떨어지는 것 대신에 우리나라로 자금이 모이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환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환차손을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이 기업들에 대한 이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투자 리스크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투자에 대한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금값이 계속 치솟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안전자산으로의 자금 이동이고요. 지금은 금이 가장 인기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한 상황을 계속 이제 눈여겨봐야 되고요. 하루 반등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좋은 시장이 다시 찾아올 거다라고 기대를 하기에는 너무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좀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오늘 400원 상승해서 1.7% 상승했고요. 23,85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장 초반에 코스피에 대한 상승과 함께 출발했고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오늘 좀 반등해서 뭐 비슷한 가격대로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일별 거래량은 360만 주로 전날보다 더 감소를 했고요. 거래량이 없는 상승이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는 없었다. 그래서 6거래일 정도 연속으로 하락을 했고 오늘 하루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별 차트는 당연히 흐름 좋지 않습니다. 지금 뭐 계속 이제 횡보를 하던 흐름에서 지금 크게 떨어뜨린 상황이고요. 오늘도 윗골이 달린 양봉으로 61선을 채 넘지 못한 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반등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 아래에서 주가를 형성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요. 증시에 대한 이 좋지 못한 전망이 계속 예상되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 포함 우리나라의 다른 우량주들도 모두 같은 흐름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업에 대한 차트는 사실 지금은 큰 의미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27만 주, 28만 주 매수를 했고요. 자, 얄밉게도 이제 계속 매수를 하지만 주가는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투자자는 오히려 팔고 있습니다. 금융 투자, 보험 오늘 매도했고요. 그다음에 연기금 투자자가 오늘 크게 매도를 하면서 47만 주 매도를 했습니다. 자, 연기금 투자자가 이틀 정도 매도를 했는데요. 일시적인 움직임일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또 매도에 접근을 할지 또 보도록 하고요. 나머지 다른 기관 투자자는 크게 매수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같은 테마들도 뭐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고요. 비슷하게 흘러가는 모양새였습니다. 자, 그 다음은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는 뭐 동일하게 25만 주로 진행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제 공매도 거래 재개 전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이제 실제 잔고 변화량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도 전체 거래량은 30만 주로 공매도 거래가 적지 않았고요. 전체 거래량 대비해서는 지금 이제 넥스트 트레이드가 150만 주, KRX가 360만 주로 한 510만 주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6% 정도의 공매도 거래가 있었고요. 잔고는 계속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공매도를 계속 이제 쌓아가는데 이 잔고가 어디까지 또 늘어나는지를 한번 봐야 되고요. 이전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차 잔고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 외 넥스트 트레이드에서는 조금 더 상승해서 24,000원을 회복을 한 상황인데요. 자, 뭐 요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죠. 내일 일단 내일 이제 증시에 대한 흐름을 좀 봐야 되고요. 트럼프 관세 부과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중요한 상황이라서 이 시간의 거래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차 잔고 한번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체결이 128만 주로 또 많은 체결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상환이 34,000주로 진행이 되면서 상환은 최근에는 크게 없습니다. 대신 이제 체결이 계속 많고요. 오늘도 대차 잔고가 2,340만 주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확실히 최근에 대차 잔고를 계속 늘려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이전에 3월이 아니고 한 2월 달만 하더라도 1200만 주 수준의 대차 잔고였는데 지금 뭐 거의 1000만 주 이상 늘어가지고 2300만 주까지 대차 잔고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 이 상황에 대차 잔고를 많이 늘릴 이유는 없고요. 그것도 단기간에
공매도가 재개되기 얼마 전부터 급격하게 대차장고 수량을 늘리면서 진행을 했고, 네, 평균 단가를 형성하듯이 주가를 계속 위아래로 흔드는 모습이 나왔고, 그러한 모습들이 저는 굉장히 공매도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늘어난 이 대차장고는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를 공매도로 찍어 눌리면서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 두산 에너빌리티 공매도를 보았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찍어 누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관리를 하냐면 1, 2%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매일매일 조금씩 위아래로 흔들면서 주가를 떨어뜨리는, 거의 한 달 내내.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단가가 형성되면 다시 이제 올리면서 며칠 만에 또 그 한 달 동안 떨어뜨린 거를 올리면서 진행을 하고, 또 이제 쭉 떨어뜨리면서 진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몇 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을 굉장히 잘 이해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러한 상황으로 좀 가는 것 같아서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24,000원이긴 하지만 향후 이제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도 조금 지켜보겠습니다. 결코 이 대차장고를 계속 늘리는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래원은 이제 모건스탠리는 39만 주 매도하면서 매도로 잡혔고요. 메릴린치는 52만 주 매수하면서 매수를 했습니다. 뭔가 이제 또 매수 매도에 각각 포지션을 정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고요. 이것 또한 메릴린치가 두산 에너빌리티 좋아서 매수하는 거 아닙니다. 모건슬리도 두산 에너빌리티 좋지 않아서 매도하는 거 아닙니다. 뭔가 계속 이런 식의 반대 포지션에서 매수 매도를 반복하는 흐름을 많이 보아왔었고요. 지금도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짜증나기도 하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현실화가 되었습니다. 외국인 추적 물량 28만 주 플러스 당일도 비슷하게 돼서 24%를 회복하긴 했는데, 이게 또 언제 매도로 잡힐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며칠 더 지켜보면 알 것 같고요. 대차 잔고가 이제 어디까지 늘어나는지, 그리고 내일부터 공매도 잔고에 대한 집계가 나올 텐데 이 공매도 잔고가 어디까지 또 늘어나는지, 보통 때 같으면 한 1,000만 주까지도 늘어났던 두산 에너빌리티 공매도 잔고였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공매도를 쌓아가면서 주가를 관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용을 해서 공매수를 하듯이 반대에서는 공매도도 있다. 결국에는 공매수도 하고 공매도도 하는, 양쪽 다 투자를 해놓으면 올라도 이득, 내려도 이득. 왜냐하면 반대 포지션을 청산을 하지 않는다면 계속 그렇게 이득을 보는 상황인 거죠.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크게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그런 종목에서 그러한 포지션을 정하면서 계속 위아래로 흔드는 것이 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득이겠죠. 계속 그 횡보권, 박스권 안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주가를 활용해서 계속 수익을 얻을 거니까요. 그러한 이 상황이 만들어질까봐 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증시 전체가 성장성을 짓누를 만큼 지금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 속에서 이렇기 때문에 조금 우려스럽죠. 그래도 두산 에너빌리티 잘 버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제가 이제 보았을 때는 아직까지도 증시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휘두르는 저 칼날이 지금 심상치 않기 때문에, 미국의 전체 증시 시장도 심상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무시하기에는 좀 너무 지금 시장에 대한 영향도가 크다.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좋지 않게 보는 게 아닙니다. 두산 당연히 좋은데요. 두산에 대한 좋은 호재보다도 증시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 악재가 더 크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무게가 쏠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시면 실제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불확실성이 점점 가벼워지면서 이제 두산에 다시 관심도가 높아졌을 때 올바른 이제 주가 흐름이 나올 거고 크게 이제 반등을 하겠죠. 근데 그 시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 보이고, 지금 올해 제가 예상했던 하반기에 대한 좋지 않은 상황이 지금 생각보다 빨리 상반기에 펼쳐지면서 이렇게 좀 급격하게 저의 이 분석이 좀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금 좋지 않은 방향으로 좀 흘러가고 있어서 그렇게 분석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잘 따라와 주시는 분들 있는 것 같고요. 네, 다행히 좀 이제 안전하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키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 지키면서도 기회를 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리스크 관리 자체가 결국에는 기회를 기다리는 것 중에 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투자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번만 투자를 할 게 아니죠. 꼭 이렇게 우리가 투자를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투자에 대한 사이클을 저와 함께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지금 거의 5년을 채워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5년 동안에 금리 상승과 금리 인하 사이클을 같이 겪고 있는 거고, 그 시기 속에서 증시가 어떻게 흘러가고 이 기업에 대한 성장성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같이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었고요. 이제 증시에 대한 얘기 끝났고요. 네, 종목에 대한 설명으로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미국의 엑스에너지가 텍사스에 SMR 건설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엑스에너지는 두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죠. 두산이 직접 지분 투자를 했고요. 이 엑스에너지의 모델이 이제는 4세대, 차세대 SMR이기 때문에 이 모델이 확대가 되는 순간 두산에너빌리티도 크게 지금 수익을 볼 겁니다. 다오가 이제 엑스에너지 SMR 도입 가속화를 하고 있고 후속 호기도 탄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주요 기자재 공급사가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수주가 가능하다. 그래서 조기 사업화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허가 신청서를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에 제출을 했고요. 초도기 사업 이제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두산에너빌리티의 또 이제 두 번째 SMR 수주 프로젝트가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겠네요. 결국에는 루마니아가 1호기고요. 그 다음에 테라파워도 2호기, 그 다음에 엑스에너지도 이제 하게 되면 3호기.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미국에 벌써 SMR 기업의 3개 기업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았고요. 그 외에 다른 기업들도 이제 협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 SMR에 대한 성장세가 이제 투자자들이 이렇게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를 막 밀어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SMR이 크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원래 이렇게 성장하고 주가를 올렸다면 이 경기 침체라는 신호 때문에 SMR에 대한 성장세가 약간 이제 완화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대치가 조금 우리가 봤을 때는 계속 꾸준히 성장하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내리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기대치가 꺾이는 것만으로도 주가는 심리적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주가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부터 생각을 해본다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러한 상황이고요. 두산에너빌리티의 중장기적인 사업성은 전혀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거의 독자적인 지금 SMR 파운드리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SMR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두산에너빌리티 매출이 성장할 거고요. 향후 5년 동안 10조 이상의 수주를 할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그 10조는 경기 침체가 없었을 때의 10조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경기 침체가 오느냐 마느냐죠. 근데 아까 골드만삭스의 분석에도 보았듯이 경기 침체 확률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두산에너빌리티의 매출 10조가 점점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겠죠.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이것도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서야 우리가 확답을 얻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흔들리면은 좀 주의를 했다가 종목의 성장성이 또 부각되기 전에 또 이제 뭐 집중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계속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아프리카의 가나도 지금 자국의 최초 원전 사업자로 미국과 중국을 선정했다라고 하고요. 자, 미국과 중국 중에 특히 뉴스케일 파워사가 그 다음에 이 일본 기업과 협력해서 77메가와트급 12기와 12기를 이제 건설하여 민간 협력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일본 기업들과 이제 협력을 한다라고 하고요. 그럼 이 가나에 들어가는 뉴스케일 파워의 기자재를 두산에너빌리티가 수주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2개이기 때문에 또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 프로젝트가 언제 또 이제 시작이 되고 수주를 할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뉴스케일 파워도 해외 시장에서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점점 이제 SMR에 대한 수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높게 평가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해상풍력도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10메가와트급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8메가와트까지 이제 상용화를 성공을 했고, 실제로 두산에너빌리티가 우리 이 국내에 입찰해서 수주를 몇 개 했죠. 그래서 야월 해상풍력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수주를 했고, 그다음에 10메가와트까지 올해 연내에 상용화 목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8월까지 실증 작업을 끝낸다고 하니 제 생각보다 10메가와트를 빠르게 지금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14메가와트 이상도 지금 지멘스 가메사라든지 그런 외산 OEM 업체로부터 이제 이렇게 제작 의뢰를 받으면 나셀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립할 수 있도록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공장을 확대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해상풍력 시장에서도 상당히 지금 이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에만 이제 100조 원 규모로 형성될 해상풍력 발전기에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해상풍력 특별법이 통과된 만큼 국내 이제 기업에게 점수를 높게 줍니다.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해상풍력 터빈이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거고요. 두산 지오 솔루션이 이제 그 터빈 외에 이제 해상풍력에 대한 그런 설치라든지 유지 보수를 하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존재감이 이제 점점 커질 텐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만 본다면 당연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성장성이 엄청납니다. LNG 가스터빈도 지금 올해만 벌써 3조 수주를 했고요. 해상풍력에 대한 단지도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주량이 매년 이제 조 단위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SMR 시장도 커지고 있고 대형 원전 시장은 조금 최근에는 사그라들었지만 그래도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가 이제 뭐 한수원에게는 불리하지만 이제 기자재 업체 입장에서는 웨스팅하우스와 이제 직접적으로 계약을 하느냐 마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나온다면 당연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이 실적 성장성은 아주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도 뭐 증권사들은 다 34,000원에서 이제 4만원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그거를 이제 다 누르고 있는 게 지금 증시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봐야 되고요. 당연히 중장기적으로 뭐 5년 이상에 대한 투자를 본다면 저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 계속 투자할 가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주가도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향후 1년을 보게 된다면 지금 당장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대해서 증시에 대한 리스크가 예상되기 때문에 신규 진입을 하기에는 지금은 절대 금지이고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도 뭔가 이제 수익 실현을 빨리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올라갈 때마다 수익 실현을 좀 해서 현금 확보를 해 두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고요. 기업의 성장성은 문제 없다. 기업은 아무 문제 없다. 그러나 지금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뭐 내일이 될지 내일 모레가 될지 트럼프의 관세 발언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또 시장에 영향을 줄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